랜드프로에서 민법 전임 강사로 있는 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5회 전국 모의고사 민법 해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철주야로 이 뜨거운 여름에 공부에 매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41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죠.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원시취득에 속하는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원시취득에 속하는 거 정리를 해보면 시, 신, 가, 발, 유, 무 이렇게 정리했죠. 시는 시효취득, 신은 신축, 건물 신축 원시취득이죠. 가는 가공, 가공으로 소유권 취득한 것도 원시취득. 발은요, 매장물 발견이죠. 발견도 원시취득. 유는요, 유실물 습득이죠. 원시취득. 그 다음 무는 무주물이죠. 무주물 선점. 대표적인 원시취득이죠. 암기법으로 이거를 뚫었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무주물 선점할 때 무가 나오죠. 그 다음 상속 나오는데요. 상속에 의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져왔다. 이 말은 이런 구조거든요. A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B가 매매로 가져오든 상속으로 가져오든 A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죠. 그래서 B가 소유권을 매매로 가져오든 상속으로 가져오든 둘 다 뭐죠? 승계취득입니다. 차이는 매매는 특정 승계고 상속은 포괄승계라는 점이죠. 어쨌든 상속에 의해서 물권을 넘겨받는 거는 둘 다 무슨 취득? 승계취득에 속한다라는 거죠. 승계취득. 그래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지처분, 그 다음에 건물 신축, 그 다음에 공용징수. 이건 수용이죠. 이거 다 뭐죠?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 이거 기억해 두실게요. 우리 대법원은 공용징수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는 원시취득으로 봐요. 반면에 구별할 거죠. 협의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가져간 거는 매매와 동일하게 승계취득으로 봐요. 협의 수용. 수용은 두 가지가 있죠. 협의 수용하고 공용징수, 즉 강제 수용. 두 개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협의 수용으로 협의에 의해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는 승계취득으로 봐요. 승계취득. 근데 5번처럼 공용징수 같은 강제 수용이죠. 강제 수용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갔다. 이거는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이 지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별표. 그래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거는 2번 찾아내시면 되시겠어요. 이어서 42번 문제. 42번은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죠. 법률행위 당시가 기준이죠. 103조 위반 여부, 104조 위반 여부 동일하죠. 103조 해당 여부 또 104조 해당 여부죠. 해당 여부는 다 언제 기준? 법률행위 당시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른 말로 성립 당시죠. 효력 발생 시가 아니라는 거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뭐가 아니고요? 효력 발생 시가 아니다. 효력 발생 시가 아니라 뭐 할 때요? 성립 당시. 꼭 기억하셔야죠. 전원합의체. 두 번째,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는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가 없죠.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허위로요. 허위 표시를 한 거잖아요. 의사 표시를 짜고 허위로 한 거. 이거는 의사만 어떻게 한 거죠? 허위로요. 허위로 표현한 거죠. 허위 표시를.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로 되려면 계약의 내용이 문란해서 반사회성을 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의사 표시를 허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2번은.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대리인이 여기서 주어는 대리인이죠. 주어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뭐 했다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를 그럼 그림을 그려내시면 되는 거죠. 이중매매를 그림을 그려볼까요?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이 이렇게 체결되었고 A가 또 누구한테요? C에게 이중매매를 했다 이거죠. 여기가 이매매죠. 이매매. 이때 C의 누가요? 대리인. C의 대리인 D가 어떻게 했다면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했다 이거죠. 누가? 대리인이.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 이때 본인 C가요? 선이어도요. C가 뭐여도? 선이어도 대리인이 뭐 했다면 이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 여기 발표.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 이중매매가 무효로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볼까요? 이 대리인이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이 그러한 매수인의 사정을 뭐 했다면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이 선이라는 거죠. 몰랐다는 건 선이요. 누가 선이? 본인이요. 이 본인은 몰랐어요. 이 대리인이 적극가담해서 이중매매를 만들어낸 거를. 그래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판례 원문.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죠?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는 거예요. 대리인이 뭐하면? 적극가담하면. 대리행위의 표준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뭐하면? 적극가담하면요. 본인이 뭐였어도 선이었어도 이중매매는 무효죠. 무효로 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대리인이 뭐하면? 적극가담하면 이거 무효다. 무효.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은요. 법률행위 성립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 성립과정에서 뭐가요? 강박이 있었다. 이거는 취소 사유죠.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거니까 의사결정 과정이죠. 의사결정할 때 외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하자 문제다. 이거는. 그래, 하자니까 이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 무슨 문제죠? 이건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 그 다음 5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유로 하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한테죠?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 절대적 무효니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절대적 무효의 개념.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번 문제. 43번은요.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입니다. 점유 취득시효. 옳은 것은 첫 번째,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무슨 제한이었나요? 일반 재산이었어요.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가 되죠. 그런데 그게 뭐로 바뀌었냐면 행정재산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불가능하죠. 행정재산은 안 된다고 그랬죠.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일반 재산만.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만 되고 어느 거로 되면 행정재산으로 된 건 이거는 취득시효가 안 돼요.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넘겨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취득시효의 객체가 되는 거. 취득시효의 객체가 되는 거 할 때 그 객체는 국유재산 중 무슨 재산만?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은 된다 이거죠. 일반 재산은. 그죠? 뭐는 안 되고요? 행정재산은 안 돼요. 그 다음 취득시효 객체 중에 또 기억할 거. 집합건물법에 나오는 공용 부분 있죠. 공용 부분도 취득시효가 부정되죠. 집합건물법상 어느 부분?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왜 취득시효가 안 되냐면 전유 부분하고 분리처분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재산 그리고 집합건물법상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가 부정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다. 뭐를 주장했다? 매매를 주장했다. 가령 A 소유 땅을 B가 뭐를 했다고요? 점유를 하고 있었다. 점유자가 이걸 뭐 했다고요? 매매했다고요. 매매를 주장했다는 거죠. 매매를. 내가 샀다. 근데 그 권원이 어떻게 했다? 인정되지 않았다. 이 매매가 인정 안 됐다는 거죠. 인정 안 됐다. 그래도 이 B가 점유는 줄곧 해오고 있었죠. 점유를 해오는 이상 민법 197조에 의해서 점유를 한 사람을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준단 말이죠.
추정되기 때문에 매매가 어떻게 돼도 부인돼도 매매가 부인됐다고 해서 이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건 아니다.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시효 기간 중에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뭐하다면 동일하다. 명의자가 동일하다. 이 사람이야. A로 되어 있어. 계속해서 20년 내내 A로 되어 있죠. 그럼 임의 시점을 점유자가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죠. 소유자가 안 바뀌면 기산점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기산점을. 소유자가 뭐 할 때요? 안 바뀌면.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점유 개시부터다. 점유 개시한 때부터. 개시한 때부터 20년 이렇게. 안 바뀌면 아무데나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바로 기산점 선택이죠. 이 기산점 선택은 소유자가 동일하냐 바뀌었느냐로 결정이 되죠. 소유자가 뭐 할 때는 동일하면 기산점은 선택할 수 있다. 기산점은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고 소유자 명의자, 소유 명의자가 어떻게 되면 바뀌면 20년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돼요? 선택할 수 없다. 기산점 선택이 안 된다. 두 가지죠. 두 가지의 쟁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유 명의자가,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느냐, 등기 명의자가 달라졌느냐. 여기에 포인트 잡으시면 되죠. 이어서 4번 질문.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자 A 소유 땅을 B가 점유를 20년 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죠. 그래서 땅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그때 A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안 주려고 그래요. 내 땅을 내가 왜 뺏겨야 돼? 그래 안 주려고 그러죠. 그때 A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처분하려고 그래요. 취득시효 된 걸 알고 처분하죠. 소유자가 부동산을 누구한테 해요? 선의 3자에게 처분해서 등기를 마치면 시효 완성자는 이 시효 완성자 B는 누구한테요? 소유자에게 무슨 책임? 불법행위.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너 불법이야. 불법행위 책임져. 불법행위. 내가 취득시효 된 걸 어떻게 했어? 알고도 땅을 어떻게 했어? C에게 팔았잖아. 그게 불법이지. 너 나한테 줘야 되는데 등기를 나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걸 안 뺏기려고 C한테 처분했죠? 그게 불법이지. 불법행위 책임이다. 조심할 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라는 거 발표. 그 다음 5번. 시효 완성 후에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취득시효 된 이 땅을 누구한테? 은행 앞으로 대출을 받고요. 저당 설정했다. 여기에 저당권이 생겼죠. 저당권이. 언제요? 시효 완성 후에요. 이거 포인트. 시효 완성 후에. 완성 전에 하고 완성 후가 다르잖아요. 완성 전이었다면요. 이게 시효 완성 전이었다면 이 저당권 어떻게 돼요? 이 점유자가 등기를 치면 자기 앞으로 땅 등기를 이전 받아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버리면요. 이전해버서 등기를 쳐버리면 이 저당권을 시효 완성 전이었다면 저당권을 털어버리고 가져오죠. 시효 뭐하기 전 완성 전이면 저당권 없애버리고 가져와요. 왜요? 원시취득이니까. 저당권 털고요. 저당권 털고 가져와. 털고. 없는 거 저당권 없이 가져와. 이거 너 날라가. 왜? 나 원시취득이야. 이 제한을 A가 부담했던 제한을 내가 승계받는 게 아니야. 원시취득이라서. 나는 저당권 없는 거. 이 땅에 저당권 없는 걸 내가 먹어. 시효 완성 전이었다면. 그런데 시효 완성 후에 저당권 설정됐죠. 그러면 이 상태대로 완성된 이 상태, 완성 당시의 상태대로 주는 거야. 완성한 당시 이후의 상태. 그게 뭐죠? 저당권 있는 상태로. 저당권 있는 상태로 얘가 소유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는 어떻게 돼요? 저당권 안고 가져온다. 저당권을 완성 전에는 털고 가져왔고 완성 후에는 안고요. 저당권 안고 가져온다.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완성 전이냐 완성 후냐. 여기서 포인트는 완성 후라는 거죠. 완성 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 없는 거 있는 거죠. 저당권 부담 있는 걸 안고 가져옵니다. 여기죠. 저당권 안고. 그래서 5번 정답. 여기 5번 맞기. 이어서
44번 함께 하실게요. 44번은 동정 호의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제3자에 뭐하는 사람? 해당되지 않는 자. 호의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호의 표시는 가장행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장행위를 해서 B 앞으로요. 외형이 만들어졌죠. 외형. 가짜 등기가. 외형이 만들어지고 그 외형을 믿고 뭐한 사람? 새로 거래한 사람. 외형을 믿고 새로 거래한 사람 C를 바로 제3자라고 얘기하죠. 호의 표시의 제3자. 뭐를 믿고요? 외형을 믿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리고 이 외형이 가장 채권도 되고요. 가짜 등기도 돼요. 가장 등기도 되고 가장 채권도 된다고 그랬죠. 이걸 믿고 뭐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다 제3자가 되는 거예요. 1번 가볼까요? 가장 전세권, 허위 전세죠. 이걸 믿고 뭐한 사람? 저당 취득한 사람, 제3자죠. 이거 믿고 저당 잡은 은행. 두 번째는 가장 소비대차, 가짜 소비대차죠. 그 채권을 뭐한 사람? 양수한 사람. 가짜 채권을 양수한 사람, 제3자죠. 외형을 믿은 거죠. 이 외형을 믿고 새로 거래한 사람, 양수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다 제3자. 세 번째는요. 가장 저당권. 저당권이 가짜죠. 가짜 저당권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목적물을 뭐한 사람? 경락받은 사람. 이 가짜 저당권. 가짜 저당권을 믿고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림으로 도해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3번을요. B 앞으로 이 집에다가 뭐를요? 가짜로요. 가짜 저당권을 여기다 걸어둔 거죠. 둘이 짜고요. 짜고 무슨 저당권? 허위 저당권. 허위 저당권을 여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채권자들이 여기다 뭐 할까 봐 압류 들어올 것 같아요. 압류 들어오면 이 집이 어떻게 돼요? 경매로 날아가죠. 그럼 얘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되죠. 그때 이거 어떻게 머리를 좀 써요. 친구한테 야 친구야 이거 내일이나 모레 내 채권자들이 내 집에 압류 들어올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 네 앞으로 저당권 해놓자. 그러면 이 채권자들이 여기 다수의 채권자들이 여기다 압류를 걸더라도 이 집에 압류를 걸더라도 네가 저당권을 잡아놓게 되면 배당에서 어떻게 돼요? 얘는 일반 채권자, 너는 저당권자. 배당금을 얘가 다 뺏어가죠. 바로 재산을 은닉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가장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때 이 저당권을 믿고 뭐한 사람? 이 저당권이 진짜의 허위야. 허위 저당권이죠. 가라죠. 가라 저당권을 믿고 뭐한 사람?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 이 낙찰자는 뭐를 믿은 거예요? 이 가라 저당권을 믿은 거죠. 바로 얘가 제3자. 여기 이어볼까요? 가장 저당권 설정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람. C죠. 예. 얘가 바로 제3자입니다. 너 뭐 믿은 거야? 이거 저당권 믿은 거야. 실제는 가짜지. 가짜 믿고 네가 낙찰받았어. 그럼 네가 소유권을 먹어. 오케이. 그 다음 4번 질문입니다. 4번. 가장 채권 양도 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 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자, 좀 길은데요. 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B는 A에 대해서 퇴직금을요. 퇴직금 3억을요. 3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럼 A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는 채무자 되겠습니다. 채무자. 문제의 발단은 B가 이 퇴직금 받을 B가 뭐가 있다는 거죠. 빚이 너무 많다는 거죠. 빚이 많아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빚이 너무 많은 거지. 빚이. 그리고 얘가 고민이 되는 거는 뭐냐. 바로 이 퇴직금을 이 채권자들이 뭐 할 것 같아요? 압류할 것 같아. 그래서 B는 이 퇴직금을 빼돌리기로 누구하고? C하고. 이 퇴직금을 얘한테 양도하기로 둘이 짜는 거죠. 바로 가장 양도를 하는 거야. 빼돌려 빨리. 이거 빼돌려. 왜? 얘네들이 이거 압류 들어와. 나 하나도 못 건져. 가장 양도를 하게 됩니다. 누구랑 짜고요? B하고 C 둘이 짜고. 얘네들이 작업한 거지. 둘이. 그래서 C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둘이 꾸미는 거죠. B가 얘한테 넘겨서. B가 받을 퇴직금을 누구한테? C에게 넘기죠. 가장 채권을 넘겨놓죠. 그 외형상으로 보면 누가 받아갈 것 같아요? B가 아니라 누가? C가. C가 A한테 돈 받을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거를 믿고 누군가가 D가 압류를 했다. 여기다 압류를 했다. 그럼 얘가 제3자가 되는 거지. 뭐를 믿고요? 외형. 가장 채권 외형 믿고 새로 거래한 D가 제3자죠. 이때 채무자는
채무자는 이 가장 채권을 믿고 새로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이 외형을 믿고 거래한 건 D죠, D. 얘가 제3자인 거지. A는 채무자 A는 제3자가 아니죠. 바로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가장 채권 양도고 채권 양도가 허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 누구? 채무자. 채무자는 제3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이걸 믿고 새로 거래한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제3자요? 외형 믿고 새로 거래한 D. D가 바로 제3자죠. 채무자는 여기는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르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채권 가장 양도시. 채권 무슨 양도? 가장 양도시 채무자. 끝. 가장 양도시의 채무자. 얘는 제3자 아니죠. 정답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45번. 착오에 관한 문제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죠.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뭐를 안 했다?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미처. 뭐하고 일치하는지 지적도하고 토지대장하고 일치하는지를 뭐를 안 했다? 확인을 안 하고 덜컥 계약을 했다. 이 토지를 사는데 뭐하고요? 지적도하고 뭐 여부요? 일치 여부를 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중과실이 아니나 이거죠. 최근 판례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과실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1번 정답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땅 살 때 뭐를요? 지적도하고 이 땅 일치하는지를 조사를 안 한 거. 조사를 안 한 거는 뭐가 아니다? 이건 중과실이 아니다. 중과실이 아니라는 거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판례죠. 올해 판례 중에 제일 핫한 거예요. 최근 판례 중에 제일 핫한 거. A+. 이거 기억하실게요.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 질문 간단하게 볼게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했다. 누가? 상대방이. 그러면 이를 우리는 진의가 공통이다라고 그래요. 진의가 어떨 때요? 공통이다. 왜요? 상대방이 동의했어. 진의에. 그러면 이때는 진의대로요. 진의가 공통이니 계약은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진의대로 계약 성립하고요. 계약은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왜? 네가 원하는 게 진의잖아. 이 진의대로 계약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착오로 건들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오케이. 아주 유명한 판례죠. 바로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오표시 무효 원칙 할 때 뭐가 공통이라면 진의가 공통이라면 진의대로 계약이 성사돼 버리고 착오로 못 건드려요. 그 다음 3번은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동기를 누가요? 상대방이 유발했죠. 이렇게. 그럴 때는 동기에 표시되지 않아도 중유법원 착오로 취소됩니다. 그죠? 4번 질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 그때 착오가 표의자의 뭐로 인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어도 표의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면서 이용하면 이걸 뭐라고 그랬죠? 제가 나쁜 식기라고 그랬어요. 나쁜 식기. 착오인 걸 알고도 거래를 한 거죠. 그럴 때는 중과실인 사람. 원래 중과실이면 취소를 못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이걸 알고요.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죠. 그럴 때는 취소를 인정합니다. 판례는. 5번. 제3자의 기망이죠. 제3자의 기망에 의해 무슨 착오? 표시상의 착오. 여기가 포인트죠. 이거. 표시상의 착오. 일명 서명의 착오라고 그래요. 신원보증서류라는 말을 믿고요. 신원보증서류라는 말을 믿고 어디다가 연대보증서류에다가 덜컥 사인한 거죠. 왜요? 안 읽어보지 않고. 연대보증서류에다가 사인했어. 왜요? 안 읽어보지 않아서. 이를 무슨 착오? 서명의 착오라고 한다. 그때는 사기가 아니라죠. 사기가 아니라 뭐로? 착오로 취소를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 이를 서명의 착오라고도 하고 학자들은 표시상의 착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신혼부중설이야. 근데 실제는 연대부중설이었어. 왜? 내가 안 읽어서. 착오죠, 착오. 판례는 착오지 사기가 아닙니다. 45번 보셨고요. 이어서 46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교환이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다. 시가를 말을 안 해준 거죠. 이거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 교환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내가 상대방한테 까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 시가나 정보를 내가 까야 되느냐? 그럴 의무가 없다 이거죠. 그건 네가 조사해. 내 물건의 값어치, 내 물건의 정보는 네가 조사하는 거지 내가 까야 될 의무가 없어. 그걸 안 깠거나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 박탈되었다. 완전 박탈되었다면 이 법률 행위는 무효다, 무효. 외형만 남아있고요. 외형만 남아있고 의사결정 자유가 봉쇄돼 있죠. 무효다. 완전 박탈이 아니라 제한만 받는 정도면 이건 취소고요. 근데 여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이건 무효죠.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 행위라도 사기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유동적 무효도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판례는 이 유동적 무효를 사기로 취소를 해버리면 유동적 무효가 뭐로 바뀌느냐면 확정적 무효로 변화가 돼요. 애초에는 무슨 무효였다가 유동적 무효였다가 취소를 해버리면 무슨 무효로? 확정 무효로 되죠. 확정 무효로 되는 순간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실익이 있어요.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유동적 무효도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 인정합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이어서 47번 보실까요? 47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도달주의 원칙.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에 관해서 도달주의를 취하죠. 도달주의 원칙은 준법률에 의해도 유추 적용됩니다. 법률에 의해도 쓰이고 준법률에 의해도. 법률에 의해도 써먹고 준법률에 의해도 써먹고 다 써먹어요. 의사표시 도달주의는. 채권양도통지 바로 채권양도통지가 바로 뭐죠? 준법률에 의해. 여기 이것도 도달주의가 적용이 돼요. 두 번째, 의사표시 부도달. 부도달이나 연착이죠. 그 불이익은 누가 져요? 보낸 사람. 우편물 보낸 사람 누구? 표의자가 부담한다. 세 번째,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발송 후 사망하거나 뭐가 되어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의사표시 효력의 원문이죠. 조문 원문 111조 2항이죠.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의사표시는 유효라는 거다. 유효야. 그럼 취소를 못하는 거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유효야. 보내고 나서 우편물 보내고 나서 사고가 생긴 거죠. 이거는 의사표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111조 2항.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유효라는 거다. 그 말은 취소할 수 없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47번은 3번 정답입니다. 47번에 4번 질문 좀 연결하면 수령 무능력자죠. 수령 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했다. A가 우편물을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미성년자다. 어린애가 받았다. 그럼 미성년자한테 A가 뭐를 해요? 도달을 해요. 도달 주장을 못한다. 도달을 대항할 수 없다. 단 누가 알면 법정 대리인이 알면 주장할 수 있다. 원래는 주장을 못하죠. 이를 수령 무능력자. 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라고 표현하죠. 그다음 5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수령 거절 케이스죠. 이때 상대방의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의 효력은 생깁니다. 상대방이 뭐해도 수령을 거절해도 효력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상대방이 귀를 막아도 제가 막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귀를 막아도 의사표시는 도달이 되는 거죠. 그죠? 수령을 뭐해도 거절해도.
거절해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죠. 그러면 또 다른 효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와이프가 신랑한테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때 신랑이 잔소리 듣기 싫다고 귀를 막잖아요. 나 듣기 싫어. 수령 거절해줘. 그래도 도달은 된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도달의 효력이 생겨버립니다. 이어서 48번 이어갈까요?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항 복대리는 누구하고 똑같죠? 포지션이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포지션입니다. 왜요?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동그라미. 1번 정답이죠. 조문 그대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본인의 묵시적 승낙.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복임권 행사. 복임권 행사가 되느냐? 우리 민법에 묵시적으로요. 의사표시를 꼭 명시적인 의사표시만 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는 뭘로도 가능해요? 묵시적으로도 다 돼요. 묵시적으로도 의사표시를 다 인정을 해요.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묵시적 추인 되죠. 그다음 묵시적 취소도 돼요. 묵시적 취소도 돼요. 그다음 묵시적 숙권행위도 돼요. 숙권행위도. 묵시적인 무슨 행위? 숙권행위도 돼요. 숙권행위. 숙권을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가령 이렇게 하는 거죠. 명시적으로 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대리인한테 어떻게 하는 거죠? 우임장을 써서 주는 게 명시적인 거야. 묵시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대리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대리할게요. 제가 저 대신 대리할게요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인감도장하고 서류 가져가죠. 그때 제가 뭐라고요? 묵시적으로 승낙한 거죠. 묵시적인 거. 묵시적인 숙권행위도 돼요. 그 다음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도 돼요. 합의해지. 합의하에 뭐 하는 거? 해지하는 것도 돼요. 해지를 뭘로? 합의로. 가령 임대차 계약을 5년 했어. 5년 계약. 근데 내가 1년 만에 가게를 접어버리고 이민을 가는 이상한 상황이 생겼죠. 특수한 상황이. 그때 저는 그럼 어떡하죠? 1년 만에 주인을 만나서 어떡하죠? 보증금을 빼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5년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1년 만에 빼달라고. 그죠? 빼주세요라고 하죠. 빼주세요라고. 그때 주인이 뭐라고요? 안 된다 그러면 합의 해지가 안 되죠. 근데 주인이 빼줄게. 보증금 5천 까고. 그죠? 그리고 까고 그쪽에서 보증금을 나한테 빼줬어.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받아가지고 왔죠. 그러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로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것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죠?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다 허용해요. 어디에서도? 추인에서도, 취소에서도, 숙권행위에서도, 합의해지에서도, 심지어 어디에서도? 복인권 행사도. 복대리선임이죠. 복대리선임. 복인권 행사도 묵시적으로 된다는 거지. 대리인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요? 복대리선임 할게요 그러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요? 묵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작년에 이게 나왔죠. 간평사엔 요게 나왔죠. 그 전에 취소, 추인 다 나왔어요. 묵시적인 취소, 묵시적인 추인 허용됩니다. 심지어 형사법에 묵시적인 청탁도 인정하죠. 그게 박근혜 탄핵 사건이에요. 박근혜 씨가 탄핵으로 들어간 구조가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거지. 세 번째,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 선임했죠. 누가? 임의대리인이. 승낙 얻은 거죠. 승낙으로. 그러면 무슨 책임져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선임감독 책임.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했다. 그럼 무슨 책임?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 부담합니다. 네 번째, 법정대리인이죠.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죠. 복대리는 항상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복대리 선임했어도 그 복대리의 포지션은 본인의 임의대리라는 거. 법정대리의 대리인이 아니죠. 틀렸죠. 5번.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로도 표현대리 엮어요? 못 엮어요? 표현대리 엮을 수 있다. 판례는 이걸 인정하죠. 아주 중요하죠. 5번. A가 B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여기 대리인. 근데 대리인이 누구를요?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권 소멸해서 잘렸죠. 지난주에 잘렸어. 잘리고 나서 얘가 누구를요? C를 복대리로 선임했다. 잘린 놈이 복대리 임명했죠. 그리고 복대리가 권한을 넘었다. 권한을 뭐해서 넘어서 권한을 넘어가지고 사고를 치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표현대리를 본인한테 덤태기 씌울 수 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또는 권한을 넘은 거. 표현대리가 가능하다. 표현대리가. 그래서 정답은 1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9번 표현대리 문제죠.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1항 대리권 무한 후 소멸 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도 임의대리에만 적용될까요? 법정대리에도 적용될까요? 예, 쉽지 않죠. 대리권 무한 후 소멸 후 A가 B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A라는 탤런트가 매니저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매니저가 주식에 미쳐있는 걸 알고 대리권을 박탈했다. 그럼 대리권 어떻게 됐죠? 소멸했죠. 소멸 후에 잘렸죠. 소멸 후에 누구를요? 다른 매니저한테 일을 넘겼다. 복대리 선임했죠. 복대리. 이것도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뭐라면 선의 무과실이면 표현대리가 되죠. 이때 이 B가 임의대리만 되나요? 법정대리도 되나요? 대리권이 있었다가 없어지면 되니까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불문해요. 그래서 대리권 무한 후 소멸 후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여도 되고 무슨 대리여도 법정대리 다 돼요. 임의대리만 되는 게 아니라 임의대리였다가 대리권이 소멸했거나 법정대리였다가 대리권이 소멸했거나 어쨌든 대리권이 되는 뼈대가 대리권만 있으면 돼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거야. 그게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가리지 않아요. 단 조심할 건 125조. 125조는 대리권 어떻게 해야죠? 수협 표시를 해야죠. 수협 표시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임의대리만 전제로 돼요. 이거 125조는. 대리권 무슨 표시? 수협 표시죠. 수협 표시로 이루어지는 표현대리 125조는 무슨 대리요? 수요라는 거. 수요라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바로 무슨 대리만? 임의대리만 전제로 한다. 이게 바로 임의대리가 전제된 거예요. 법정대리는 안 돼, 여기는. 법정대리는 안 돼. 왜? 수협 표시라는 거는 임의대리를 전제로 깔은 거니까. 그런데 소멸 후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대리권이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거야. 법정대리도 돼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요. 126조.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권한을 넘었다면 그게 임의대리라고 할지 법정대리라고 할지 권한을 가리잖아요. 종류를 가리잖아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바로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된다. 126조와 129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인정됩니다. 126조 권한을 넘은 거, 129조 소멸후. 두 가지는 법정대리, 임의대리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되는데 어디에만? 125조만. 125조만 무슨 대리요? 임의대리를 꼭 전제로 한다는 걸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뭐해서? 특정해서. 이게 무권대리라는 걸 뭐해서? 특정해서 주장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 뭐를 주장할 때요? 표현대리 주장할 때.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표현대리에 무슨 대리에?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를 뭐 해야 된다? 특정해서 종류를 딱 지정해서 주장해야 된다. 디귿 강행법규 위반하면 법률행위는 무효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 X. 기출. 리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 법리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 책임 경감 안 되죠. 그래서 X. 왜냐? 표현대리는 본인이 독박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뭐 하는 거죠? 독박이야, 독박. 전적인 책임이죠. 그래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이 네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얘 책임 있다고 그래서 책임 줄이고 이런 거 안 돼. 그냥 네가 다 오로지 독박이야, 오로지 독박. 전적인 책임이야, 전적인 책임. 과실상계 안 되죠.
그래서 니을, 디귿, 기역 X. 그죠? 옳은 거는 니은 하나, 옳지 않은 거는 기역, 디귿, 니을. 4번 되겠습니다. 이어서 50번 만나실까요? 50번.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우리 법률의 의미 중에 소급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자, 가볼까요? 첫 번째,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 무권대리의 추인이죠. 무권대리를 뭐하면? 추인하면 처음으로 뭐하죠? 소급하죠. 소급. 두 번째, 기한부 법률에 의해서 뭐가요? 기한이 도래한 거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죠. 기한이 도래한 거야. 기한이 도래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지. 내가 죽으면 아파트 줄게. 바로 죽을 때죠. 내가 죽은 때. 이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효력이. 이거는요, 비소급이죠. 이건 절대 비소급이다.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허가를 얻으면 계약은 어떻게 해요? 소급에서. 소급에서 유효가 돼요. 소급 유효. 네 번째, 시효 완성도 소급하고요. 그 다음 취소도 법률의 응시로 소급하죠.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또 소급표가 인정 안 되는 거 찾아볼까요?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를 뭐하면? 추인하면 이것도 비소급이다. 두 가지죠. 기한 도래하고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급이다. 그리고 계약 해지도요. 기한 도래, 두 번째는 무효행위 추인, 세 번째는요 계약 해지요. 해지는 장래효죠. 장래효. 비소급이다.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 안 되는 거는 우리 민법상 3개. 기한 도래, 무효행위 추인, 계약 해지. 이거 3가지 기억하시면 깔끔하겠습니다. 이어서 51번. 법률에 의해 조건과 기한이죠. 민법 총칙의 마지막이죠.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랑 법정 조건이죠. 법정 조건도 조건에 해당하느냐. 법정 조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조건이 된 거를 말해요. 이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은 내가 원해서 임의로 붙여야 돼요. 로또에 맞으면 10억 줄게. 내가 붙여야 돼. 근데 이거는요, 법이 정한 거죠. 법률에 의해서 조건이 된 거는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붙여야 조건입니다. 임의로 붙여야 진정한 조건이다. 근데 이건 누가요? 법이 붙인 거죠. 법이 붙이면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두 번째, 채무면제죠. 채무면제는 뭐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 다음 세 번째,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구를 위한 거? 채권자요, 채무자요? 채무자죠. 채무자를 위한 거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거. 여기도 있어요. 네 번째,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의 의미. 여기다가 뭐를요? 불법 조건을 달았죠? 그러면 조건 없는 거로 돼요? 무효로 돼요? 불법 조건이 붙으면 그냥 간단해. 무효야, 무효. 조건 없는 거 아니야. 조건 없는 법률의 의미가 아니라 뭘로 돼요? 무효로 돼요, 무효로. 무슨 조건 붙으면? 불법 조건 붙으면. 사람 죽여주면 내가 50억 줄게. 그냥 무효야. 왜요? 불법 조건이 껴들었잖아. 5번, 불확정한 사실 발생을 뭐로? 기한으로 했죠. 그럼 줄여보면 어떻게 돼요? 불확정 기한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골라낼 수 있죠. 불확정 기한은 이렇게 돼요. 어떤 특약 사실이 발생했다. 약속한 사실이 뭐한테요? 발생한 때. 내가 특약한 거 있어. 그 특약 사실이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줘. 돈 주라고. 돈 줘. 약속했잖아. 이거 발생했잖아. 이 특약이 발생했죠. 거꾸로 특약 사실이 발생 불가능했다. 불가능해도 돈을 줘. 이를 불확정기한이라고 그래. 불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의 의미는 어떤 특약이 뭐하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돈을 내줘. 이를 불확정기한이라고 그래요. 연결해 볼까요?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이게 불확정기한이고요. 그 사실 발생이 뭐해도 여기 잘 보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으로. 불가능으로 확정됐다. 불가능에 동그라미요. 불가능하죠? 그래도 돈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왜? 기한이 도래한 거예요. 기한이 도래했으니 돈을 보내줘. 이를 무슨 기한? 불확정 기한. 그래 5번 정답. 그래서 51번까지 민법 총칙 문제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1번에서 어디까지? 51번까지 민법 총칙 문제가 들어있죠. 중간에 취득시 하나 들어있어요. 그거 빼고요. 그럼 10문제가 10문제 중에 내가 몇 개를 득점했는지 이거를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민법 총칙에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는지 이거 민법 점수 분석, 그 다음에 내 위치 분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